오늘은 저희가 시민의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세 분을 모셨는데요. 이런 전쟁과 같은 이런 선거판에 갑자기 웬 시민의회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회야말로 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꿈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한 주제고, 이게 지금 당면한 우리 선거하고도 무관치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늘 이렇게 얘기하죠. 국민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에게는 참여할 방법도 없고 기회도 없고요. 또 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금방 기득권화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는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채로 하나의 그 프레임으로 던져주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 뿐인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근데 언론도 운동장에 기울어져 있어서 올바르고 공정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접근은 차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주권제민, 국민이 헌법에 의하면 주권자인데 정보에 차단된 주권자, 참여의 기회가 봉쇄된 주권자, 또 기득권화된 대의제하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대안을 한 10년 전부터 모색을 해왔어요. 그것이 한 방법이 시민의회를 구성하자라는 것이고, 사실은 이 시민의회는 우리가 그 촛불로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자라고 할 때부터 이미 그 실천적인 대안 담론으로서 이 토론이 되어 왔었는데요.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이 공천을 앞두고 친명이니 친문이니 이런 계파만 부각되어 있는 것이지 막상은 시민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된 채로 굴러가고 있는 거죠. 장자크 루소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국가에서 이 시민은 사실은 단 하루 투표하는 날만 주인이 되고 투표가 끝나고 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는 투표에서 자기가 한 표를 찍는 거 이외에는 다시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죠. 네. 예, 지금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거 민주주의잖아요. 네. 그리고 선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정당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형태고, 그 다음에는 언론기관들, 매스미디어들이 좀 아직은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론조사 민주주의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는 대표자를 한번 뽑고 끝, 그죠? 네. 그리고는 여론조사 우리 전화 별로 못 받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만약에 윤 정권 심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주제를 갖고 일반 국민, 진짜 미니 국민 집단을 300명을 국민을 닮은 사람들로 그대로 했다고 쳐봐요. 그리고서는 한 30시간에서 50시간 학습하고 토론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후위기 어떻게 할 것이냐. 심지어 말이에요. 저는 지금 공천을 보면서 각 정당의 공천 방식이 과연 저게 시스템 공천이고 저게 가장 공정한 공천인가 생각해보면 일반 시민들이 말이에요. 유권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유권자 300명이 모여서 일반 각 정당의 공천 실태를 다 학습을 하고 과연 어떤 게 국민 대표를 뽑는 공정한 방식인지를 토론하게 해봐요. 심의하게 해봐. 그러면 지금처럼 말이에요. 경선 후보들끼리 토론 한 번 안 하는 시스템 공천?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단 한 번의 토론이 없습니다. 정책 토론이. 선거제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국가의 책무로 국가가 보장하기로 약속한 헌법상의 기본권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를 진 그 시스템으로 대의제를 우리가 선택한 건데, 이 대의제라는 건 영원한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늘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를 보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또 국가가 그걸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그걸 시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이제 선거제라면 그 대의제는 얼마든지 직접 민주주의를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시스템은 늘 발전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것이지 시스템에 의존한 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못 만진다, 못 건드린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고인물화된 기득권화된 이 의회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앞두고 약간 이런 그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그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그 현실 정치에 뛰어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긴장 요소로 이 시민의회를 새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 도입을 22대 국회에 주요 그 입법 의제로 올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매주 이제 촛불 집회를 위해서 시청 광장으로 나오는 시민분들 생각들이 비슷할 거예요. 지금 이제 윤석열 이 정권은 심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국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영 믿업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 울분을 토로할 곳은 없으니까 이제 시청 앞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시청 앞에서 모였던 이 시민들의 목소리들은 국회에 사실 어디도 전달이 안 되고 약간 공허하다는 느낌을 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촛불 광장에 있는 민심들을 이제 국회에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민의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헌법적으로 봐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로 대중 참여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죠. 국민투표 조항, 그것도 대통령이 부여하는 국민투표만 참여할 수 있는데 지난 70년 동안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일반 선거 외에 어떤 거에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이 결정권을 가진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일반 시민은 오직 대표자만 뽑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봉쇄헌법인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자는 게 직접민주주의적으로 국민 발언권 같은 거 만들어내자. 또 시민의회 같은 여론조사 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자. 민주주의를 불신하고 혐오하면 거기에 잘하는 건 엘리트주의, 금권주의, 능력주의, 군사주의 이런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약한 곳에서는 보통 사람들, 일하는 보통 사람들 특히 또는 일도 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의 권익이라든가 자유, 복지 이런 것들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의 그런 3중, 4중 위기사항들, 보편적 인류적 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인공지능으로 말미암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팬데믹으로 말미암는 부분들, 또 에너지 고갈, 그런 이산화탄소 문제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이제 미중 패권 경쟁에서 오는 한반도에 기가 막힌 상황들, 북핵위기와 관련된 상황들, 이런 특수위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들. 이런 거를 놓고 정치권이 뭘 하는지 모른다는 지금 생각이 너무 강하잖아요. 이걸 도대체 정치권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오죽 답답하면 일반 시민들 300명이라도 정말 그대로 국민을 똑 닮은 사람들을 300명 구성해서 이분들한테 전문가 붙여갖고 서로 다른 관점의 전문가 붙여서 학습하고 수기하면 틀림없이 좋은 사회적 합의에 해당하는 한 10개, 20개 항목 정도가 권고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라도 길을 찾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시민회의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상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덴마크에서는 1960년대, 70년대에 과학기술 시민회의라는 그 국회의 자문기구로 형성이 돼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주부, 학생,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견해를 밝히면 그걸 국회가 수용해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들이 쌓아왔었고 2004년, 6년에 캐나다에서 선거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주정부 단위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규정이 어려워서 그 규정을 돌파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규정을 만들어서 상당, 거의 60-70% 국민들이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법제화를 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그 뒤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아일랜드하고 아이슬란드에서 이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과정에 시민의 모델을 만들어서 성공해내요.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가져오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법적으로 유럽의 뭐 몇 개 대학이 그것을 법제적으로 연구해서 상당한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프랑스에서 그 기후 문제를 가지고 마크론이 생각 없이 이제 기름값을 올리면서 서민들이 반발하고 일어나면서 노란 조끼 하면서 엄청난 대혼란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기후 위기와 이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결국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구성합니다. 이게 시민의회적 성격을 갖죠. 그래서 수천 개 지방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수백만 명이 참여해서 프랑스의 그 기후 문제에 관련된 현안 문제를 토론하면서 합의해내요. 그러면서 그 불안했던 프랑스 정치가 다시 안정을 찾고 합의를 찾고 중심점을 찾고 미래 방향을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년에 주로 뭐 유럽과 뭐 선진국가 중심이지만, 그래서 이런 결과를 놓고 OECD가 선언을 해요. 미래 정치 가버넌스, 정치 체제는 해답이 시민회에 있다. 라고 OECD가 이미 그 홈페이지에 그렇게 선언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의회나 직접민주주의, 국민발안 제도라든가 또 국민소환제도 내지는 뭐 국민투표제도 이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 한계와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창해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물론 대의민주주의가 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대의민주주의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수기민주주의 제도를 활성화를 시켜도 대의민주주의적 결정이 뭐 99% 정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주 중대하기 때문에, 중대한 거는 서너 개를 해도 굉장히 임팩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대한데 자꾸 교착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건 이제 시민의회적 방식이나 직접민주적 국민발안제도나 국민투표 방식으로 돌파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주권, 주권 재민의 개념을 좀 급진적으로 사고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상상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 범주도 넓히고 그래야 될 이제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대로 OECD 같은 데서는 지금 막 수기의 물결이 막 넘실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지금의 대의민주주의 극복에 아주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이 시민의회를 주목하고, 그런 그 시민의회보다 좀 작은 뭐 시민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시민의회라든가 시민배심제 이런 것들과 더불어 지역 문제는 물론이고, 아까 과학기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과학기술만큼 전문가 영역으로 치부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한편 윤리적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기술 문제라든가 안보 외교 문제, 이런 것들 또는 경제정책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경제민주주의, 과학기술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상은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특히 인스턴트 목소리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학습하고 심의한, 서로 토론해서 나온,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는 한 7, 80%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정도의 사안을 모아낼 수가 있거든요. 만약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는 이른바 엘리트들 중심으로 논의들이 막 진행해 나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민주적 공간을 열어놔줘야죠. 많은 사례와 데이터들을 분석해보면 전문가들이 결정하는데 훨씬 더 오류와 착오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만들어낸, 아무리 전문 영역이라도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수기를 거쳐서 지혜를 모아서 결정한 것이 훨씬 오류가 좋았고 올바른 판단이 나왔다는 많은 연구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집단은 결정권을 갖는 게 아니라 자문 역할만 하면 돼요. 팩트를 알려주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서 전문가 영역이 머물러야 되고, 결정은
주권자에, 유권자에,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결정하는 게 훨씬 하모닉하고 지혜롭다라는 게 많은 연구 보고서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학회장을 4년인가 했고 하버드의 명예교수로 있는 맨스 브리지라는 여성학자가 왔어요. 네네.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걸 똑같이 했습니다. 이미 서양의 정치체제의 가버넌스는 끝물이다. 탈출구가 없는데 이제 자기 역량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서구사에서는 이 출구를 만들 동력을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맨스 브리지 교수가 보니까 한국이 있더라. 네. 한국이야말로 이 21세기 인류의 절대적 과제, 정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출구를 찾는데 대한민국만큼 더 적정한 나라가 없다라는 걸 고백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에 와서. 이 시민의회를 우리가 말하자면 한 걸음씩 전진시키면 다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역시 대한민국 다이나믹 코리아. 그러면 주권자의 효능감이 대한민국 현대사만큼 강했던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죠? 4.19 또 6월 항쟁, 또 87년, 그러니까 80년, 87년, 그리고 2016년, 일로 쭉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 폭발적인 시민들의 힘과 시민들의 효능감, 직접. 그리고 이것을 돌파해야 된다.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 보편사적 위기 플러스 대한민국 사회의 몇 가지 특유한 위기들을 치고 나가려면 더 강한 민주주의, 고에너지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민주주의로는 그런 헌법과 제도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가 없다. 이런 자각들을 갖고 지금 개병민주주의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는 우리가 그냥 그 문자로 도입한 거예요. 사실은 실질이 없이.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하는데 몇십 년의 민주화 투쟁을 거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수기민주주의와 직집민주주의를 가미하고 그 힘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고 효과적으로 만들면서도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서 정치의 온도, 속도를 높여서 민중이 원하는 바를 바로바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민주정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응용을 하자면 공짜 민주주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으른 시민사회가 있으면 민주주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요. 정보가 궁금하고 계속 토론하고 또 공부하면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시민적 노력이 있으면 민주주의가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회가 우리 민주주의를 높여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사회, 그것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이 긍정의 에너지를 이 속에 투입할 수가 있는 거죠. 시민의회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